주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초강세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100억대 이상의 부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에 너무 많아요. 90년대생들이 되게 많아요. 90년대생들이 1, 20억 하다가 또 5, 6억 하다가 이번 강세장에 100억대까지 간 친구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 많냐를 보면 그러면 터보님이 주변 사람들 보셨을 때 부자들은 주로 무엇으로 부자가 되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사실 사업형 부자랑 재테크형 부자랑 다르고 하나 추가를 하면 이제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전업 투자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압도적으로 사업형 부자가 많긴 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도 부자가 된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면 큰 부자들은 사업형 부자가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이상 부자다. 물론 주식으로도 1,000억 이상 버신 분들도 많지만 사업형 부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진짜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주식으로도 물론 큰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네, 확률 모르겠어요. 자기 재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업형 부자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부자랑 이제 주식 부자인데 더 큰 부자들은 어디가 더 큰 것 같아요? 부동산 부자 중에서 되게 큰 부자들은 예. 사실은 상속 증여받은 케이스가 되게 많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상속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한 몇천억대 건물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그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강남의 도산대로랑 강남역이랑 신논현, 노년 이런 데의 핵심지에 10개, 12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조단이겠네요. 네, 몇 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개인이에요. 근데 그또 강남에서 나름 부동산 쪽에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3대째 상속이었고 근데 부동산 투자만으로 정말 5자리가 조단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시간을 깔고 앉아서 시간으로 돈을 버는 자산이고 부동산을 주식처럼 사팔사팔하면서 쫙 올라가는 건 또 어렵고 물론 레버리지가 되긴 하지만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 아주 큰 부자들은 상속증여형 부동산 부자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뉴머니, 올드머니 얘기를 했는데 뉴머니 부자들 중에서는 4자리까지는 뭐 간 분들은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적지만 비율은 되게 적지만 수는 그래도 좀 봤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초강세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100억대 이상의 부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1, 20억, 2, 30억이 시작해서 100억대 부자가 된 사람들이 90년대생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는 게 70년대생이 뉴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90년대생들이 1, 20억 하다가 또 5, 6억 하다가 이번 강세장에 100억대까지 간 친구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 많냐를 보면 얘들이 무모해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지인들한테 네. 코인 부자들 중에서 물론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만 비율로 보면 코인으로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번 물론 그 안에는 ICO 사기쳐서 이렇게 번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막 불법 자금도 있고 되게 거기도 아사리판이거든요 사실. 네.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되고 있는데 초기엔 진짜 아사리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큰 돈을 번 친구들 중에 트레이더로 큰 돈 번 친구들 중에 압도적으로 80년대 후반생들과 90년생들이 많다. 심지어 2000년생도 있다. 그래서 왜 걔들이 더 큰 수익을 벌었냐면 무모해요. 진짜로 크게 베팅해요. 뭐 10배짜리 이런 거 그냥 기본으로 쓰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게 이번 초강세장에서도 물론 이제 40대나 50대 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ETF 사서 ETF만 사서 가지고 있어도 그냥 2배가 됐던 장이었으니까 물론 절대 금액으로 보면 자산이 많이 뿌신 분들 좀 빨리 움직이신 분들이 자산이 많이 불었겠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진짜 10억밖에 없었는데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이런 친구들은 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거기서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99%나 95%는 청산을 당했겠죠. 이 시장이 사라지는데 1, 2%의 애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초강세장일 때는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예전에도 그랬대요. 예전에도 항상 젊은 애들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무모하니까. 근데 40대가 되면 애기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가 몰빵했다가 거리에 나앉으면 어떻게 해. 근데 20대들은 이제 아드레날린도 많이 분비되고 용감하고 뒤를 좀 안 보고 잃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벌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절대 레버리지 베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99명은 다 나락으로 가요. 진짜 95명? 진짜 다 나락으로 가고 몇 프로만 살아남아서 걔들이 생존 편향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만 명의 애들이 뭐 10만 명의 사람들이 했는데 한 100명, 200명이 우리 주변에 보이는데 살아남은 사람만 보니까 우리는 걔들이 페라리 타고 반포 아파트 등기치고 이러니까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하는데 대부분은 다 나락 갔어요. 그렇게 했던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전쟁 영화에서도 보면은 막 주인공은 혼자서 총 들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실전에서 그렇게 하면 거의 다 죽습니다. 도박이죠, 도박. 시작하자마자 총 맞을 거야. 그렇기 진짜.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공 신화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극소수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있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도전보다는 성공 확률 높은 도전의 방식으로 부자 되는 게 아마 다수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그래도 내가 이거를 10년, 20년을 한다고 했을 때 자산을 어디다가 배분해야 될지 어디에 내 인생을 좀 더 써야 될지 투자를 네.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복리 투자로 정말 복리로 늘어나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어제 시드가 뭐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작지도 않고 네. 근데 그게 복리로 이렇게 늘어나면 충분히 자산을 지키는데 되게 일조를 할 거고 여기 있는 분들도 재밌기도 하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근데 그 복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확률 높은 게임이라는 걸 알지만 당장 1년 안에 이제 큰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레버리지 세게 쓰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투자하다 그런 유혹을 좀 받을 때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계좌에 레버리지를 막아놨어요. 아예 안 되게 막아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수 레버리지만 하겠고 그것만 좀 풀어놨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는 하고 있고 주변에 너무 나락한 친구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면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일단은 첫 번째 전제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보면요. 정답은 없죠. 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형 부자, 재테크형 부자, 전업투자형 부자 다 달라요.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물론 이제 경향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업투자 부자들은 경향성이 뭐냐 보면 공부 잘하는 게 좀 많아요. 확실히 운용사 출신이 많고 아니면 뭐 증거사 RA 출신도 많고 그러니까 여의도 출신이 좀 많고 그런 친구들 중에 크게 좀 하는 90년대생인데 이미 막 엄청 크게 하는 애들도 있고 여의도 출신인데 네. 전업해서 7년 만에 뭐 수익률 뭐 4,000%, 5,000%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섹터마다 약간 좀 그 경향성은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정말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한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면 뭐 1억 정도 있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100억대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 아니면 투자밖에 없어요. 두 방법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다. 근데 예전에는 방법이 있었어요. 대기업 다니면서 재테크형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효한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리뷰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보여주시는 구독자분들 보면 그냥 대기업,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면서 남편하고 와이프랑 같이 월급 열심히 모아가지고 2015년, 16년에 이제 아파트 투자를 되게 세게 레버리지를 풀로 써가지고 질렀던 분들이 다 100억대 부자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레버리지 세게 썼던 분들이 뭐 재개발도 투자를 했었고 반포 아파트 투자를 했었고 갈아타기 하면서 일시적으로 비과세, 2주택 비과세를 또 이용을 잘 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를 팔고 또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이용해서 또 하나 사고 사고 팔고 엄청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그분들은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되게 열심히 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100억 정도 벌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포에 하나 재개발 물건 하나를 가지고 있어. 한남 뉴턴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 두 개를. 두 개 합치면 대출이 없다라고 하면 100억이 넘거든요. 100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대출이 조금 있으면 7, 80억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본인이 그 모아놓은 어떤 돈도 좀 있을 거고 하면 총 다 하나 순자도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딱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주택 투자로는 그 이상 벌기 힘들다. 100억에서 한 150억까지는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이 이상 너무 힘들다. 왜? 이게 정부 규제가 많고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난 10년 동안은 장기 호황장이었잖아요. 2022년에 잠깐 이제 고금리 타격 맞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초기 때 이제 규제 좀 세게 하면서 그때 잠깐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10년을 놓고 보면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어떨까를 보면 자기들도 그렇게까지 우상향을 못할 것 같다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 자산을 이제 매도를 치고 어디로 1주택 이제 실거주 할 거 매도 이제 남겨놓고 매도 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금융시장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부동산쟁이들은 부동산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업용으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저도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했는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투자 섹터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렇게 하려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재테크 또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사업은 정말 성격에 맞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투자도 너무 어렵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영역이고 변동성을 견뎌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한 번 클릭 한 번에 막 몇십억씩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정말 인간 사이의 어떤 갈등과 배신과 뒤통수와 그리고 막 규제와 세금과 그 모든 걸 다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사업의 난이도가 전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직장인들도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 보세요? 그러니까 좀 투자를 전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케이스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케이스는 대기업을 다니는 되게 고소득자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 장기 호황장을 이용해서 주택 투자로 그 정도의 규모에 좀 다다른 분이 계셨고요. 근데 그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아파트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이거 사셨어요? 뭐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담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부터 그냥 저는 돈이 많아서 사업해서 걸어서 샀는데 이런 분보다 이런 분들 물론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갈아타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자산을 좀 늘려나가는 이게 가장 전 일반적인 케이스일 것 같아요.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진짜 편한 직장이 아니면 주식으로 막 정말 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선수들이 너무 많은 장이고 너무너무나 많은 선수와 기관과 외국인 얘들하고 싸우면서 그 흐름을 타면서 가야 되는데 직장이 조금 일이 많거나 빡세면 주식으로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업하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그만두고 전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은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또 주식 투자해서 나름의 유의미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전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직장 다니면서 주식과 부동산 이 두 가지 키로 재테크형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업은 완전 다른 영역이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전업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시드가 경제에 오를 수 시드가 이제 100만 원 정도 그런 100만 원 하시면 안 시드로 됩니다. 전업을 이제 그렇죠. 우선 벌고 그렇죠. 아직은 근데 전업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전업을 딱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시드로 딱 시작을 하는 게 이상적이냐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궁금해요. 최소한 자기 생활비는 벌어야 되고 뭐 이제 보통 전업하는 애들 집을 안 산 애들이 많거든요. 그 시드를 다 모아서 주식을 한 거니까 집을 샀으면 전업을 못 했겠죠. 그래서 이제 렌트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강남 플러스 송파까지 뭐 서초 강남 뭐 송파 이 핵심지에 사는 걸 기준으로 가족 단위로 봤을 때 그래도 시드가 최소 20억 이상은 있어야 여기서 수익이 났을 때 생활비도 내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억이면은 5%만 받아도 연 1억 아닙니까? 그럼 저희 전업 투자가 아니라 그냥 예금 한참 생활만 멀어진다. 그렇구나. 핵심지에서 이걸 계속해서 복리로 굴려나가야 되니까. 네. 시드가 막 1억이면 20% 수익을 내도 2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계속해서 20% 수익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강세장이 아닌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정도 시드는 있어야 이제 생활비 쓰고 좀 아껴서 계속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잡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성공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문의 오거나 DM 오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좀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렇게 성공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경제적 성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손 내밀기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일단 아주 뻔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쓰고 있는 책에도 이 사례가 들어갔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게임 회사를 창업한 분이셨어요. 근데 자기가 창업 CEO는 아니고 개발자로 이제 지분을 초기에 받고 들어가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사업이랑은 정말 성격이 안 맞는 분이세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 스트레스에 되게 예민하신 분이고 정말 개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IT 개발자들, 뭐 요즘엔 좀 많이 꺾이긴 했지만 AI 때문에 한참 개발자 붐이 불었었잖아요. 그 이전에 창업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태어나서 창업을 할 거고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그냥 개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이제 이 회사를 상장회사인데 지금 그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너 나랑 한번 해볼래?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창업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개발자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뭐 서울대 출신들 너무 좋은 애들 많은데 이 사람은 정말 되게 성실하고 그리고 같이 동업이라는 게 가장 뛰어난 사람하고 하면 좋지만 어느 정도 능력 이상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잖아요. 동물적으로 뭐 인성도 볼 수 있고 얘가 내 뒤통수 칠 거냐 할 거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손을 잡고 창업을 했는데 망할 줄 알았대요 자기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완전 초대박이 나서 이제 이분은 몇천억대 부자가 됐죠. 그래서 됐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또 들어드리면 또 플랫폼 엑시탄 플랫폼 회사의 사례인데 저랑 되게 친했던 형이고 지금도 친한데 그 형이 제가 나인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뚜벅뚜벅 저한테 걸어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저한테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저한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네네 저도 이렇게 낯을 좀 많이 가려 그러다가 이분이 그걸 돌아가다가 다시 와서 자기소개를 다시 하고 싶대요. 내가 어떤 회사를 창업했는데 어떤 롤에 있었고 지금 엑시트를 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비상장이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의 엑시트한 회사 중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조단이었어요, 엑시트 금액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형하고 친해져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 형도 예전에 그냥 뭐 개발자였거든요. 개발자였는데 그냥 뭐 카카오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그리고 한번 창업을 했는데 망했고 또 친구랑 창업 또 망했고 세 번째는 그냥 취업이나 하자. 개발자들은 취업이 워낙 쉬우니까 이 형도 뭐 이제 공부도 되게 잘하고 학부도 되게 좋으니까 그랬대요. 근데 세 번째 때 군대에서 공익 같은 거를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개발자 출신은 아닌데 이 친구가 사업을 되게 하고 싶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이 형은 진짜 지적 호기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한 지 한 번도 없대요, 자기는. 몇천억을 벌었는데도. 근데 그러다가 이 형이 맨날 개발 완전 오타쿠거든요. 맨날 개발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개발자가 필요하니까 나랑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러다가 이 형이 끝까지 고민하다가 뭐 인생 뭐 있냐? 한번 해보지 뭐. 이러고 했던 세 번째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형한테도 물어봐. 형은 원래 사업을 하고 싶었냐? 그런 건 아니래요. 그냥 난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랬고 본인이 CEO를 했으면 못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CEO 역할을 맡는 그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정말 개발을 하는 성향인데 어쨌든 나중에 실리밸로 같이 경영을 하긴 했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케이스를 보면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 사람한테 손을 내밀었을까? 그 CEO인 분이 주변에도 그분도 뭐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주변에 정말 똑똑한 사람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다른 대학 출신의 방위에서 만났던 애한테 손을 내밀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 사람의 애티튜드 그리고 몰입도 그리고 평소의 인성 모든 게 다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 내밀기라는 게 결국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일단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집단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정말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전 알아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악플이 달려요. 그건 열정페이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악플이 달릴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주변에 봤던 이런 성공했던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줘서 정말 인생이 바뀐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다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혼자서 잘났다고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바쁘고 굳이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들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다 보면 저는 손 내미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은 조언이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꼭 자산이 아니더라 나의 컨텐츠와 재능을 잘 개발하게 되면은 분명히 기회가 또 찾아오니까 그 기회를 잘 잡으면은 또 이게 나중에 또 자산을 바뀐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투자로서 성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으로서 성공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운명 만들어가면서 하는 돈을 버는 거니까. 저도 투자로 뭐 벌고 해봤지만 사업으로 버는 사업가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큰 돈을 또 굴리시니까 그런 분들. 투자는 뺄 수 있어요. 네. 사업은 뺄 수가 없어. 그 점에서 책임감이라는 점에서 사업가는 정말 좀 다르다. 네, 그래서 많이 좀 배우고 있었는데 또 좋은 얘기 해주시고 나서 네. 이거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책이 이제 또 새로 나오죠. 네네. 예. 제가 사실 예. 3월 초에는 다 써서 넘겼어야 됐는데 먼 건 다 써놨어요. 근데 주식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도저히 신경을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변동성이 좀 적었으면 그냥 저는 사실 오전에 한두 시간만 보고 안 보거든요. 장르 원래 스타일이. 근데 너무 크니까 안 볼 수가 또 없고 사실은 지금 이거 인터뷰하는 시간에도 불안불안하죠. 이것이 어떻게 네. 되고 있는지 중고사 전화온 거 아니에요? 불안불안한데 어차피 오후장이니까 크게 변동성 네.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3월 말까지 다 쓰고 5월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는 그러면 감각에 대한 책을 썼어요. 감각에 대한 네, 책들 네. 예, 나오면 저희가 또 꼭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선물로 들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예, 저희도 다음번에 또 한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